안녕하세요. 서울 그랜드 치과 구강암염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오늘 얘기할 치식백과 주제는요. 임플란트 실패 사례와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피하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같이 이야기할 좋은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황진혁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진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문 분야는 구강암염외과로 여기 옆에 계신 김준영 원장님과 같은 전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모셔가지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늘 재밌게 보고 있는 컨텐츠인데 저도 여기 나와서 되게 영광이고요. 네, 많은 치과적인 상식을 여러분들과 또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치과에서 많이 메인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 임플란트기도 하고 또 구강외과에서 또 임플란트 수술을 또 많이 하기도 하니까요.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 많이 보면 광고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치과 의사인 줄 아는지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가끔 AI 영상이 뜨긴 하는데 국산 임플란트로 개당 25만 원에 진행하고 있는 치과가 화제인데요. 수량에 관계없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5만 원 임플란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임플란트 가격 정말 다양하죠.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전체 치아 임플란트 악당 350만 원, 116만 원씩 3개월 분담 이벤트를 이게 진행하고 말도 안 있습니다. 되는데 진짜. 전품 재료 그대로, 시술 퀄리티 그대로 가격만 합리적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AI 영상인데 진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고 또 이런 영상은 뉴스 앵커가 직접 막 네. 설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학회에서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혹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AI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25만 원 뭐 여러 금액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행위료도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가 만약에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되면은 사후 관리가 과연 잘 될까요? 사후 관리가 가능한지 저는 그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실패랑 무슨 연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둘 다 구강외과긴 하잖아요. 이런 구강외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강암염외과라는 게 이게 말이 참 어렵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이 계신데 씹는 거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 씹을 때는 저희가 뼈도 필요하고 근육도 필요하고 치아도 필요하고 관절도 필요하고 이 모든 거의 질환에 대해서 수술적인 부분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양악수술 요즘에 많이 하듯이 턱뼈라든지 그다음에 구강에 암이 생겼을 때 제거하고 그다음에 재건하는 수술도 하고 뼈 안에 뭐 물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랑니가 매복돼 있다든지 임플란트가 뭐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 수술로 그걸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입니다. 이런 다수의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다든지 턱뼈 재건까지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구강외과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시다 보면 그런 재수술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많이 오시나요? 네, 저희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치과 의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의뢰해 주십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없어서 이 뼈 이식을 조금 의뢰해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요즘에 느끼는 거는 기존에 다녔던 치과가 없어져 가지고 되게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뭐 젓가락 심었든 어때 심었든 그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사후 관리를 못 받고 또 돌아다니시다가 이때 결국 대학병원까지 와서 좀 고생하시는 분의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개원을 해서 있긴 하지만 그런 환자들이 유독 요즘에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가 광고를 해서 환자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어느 순간 폐업을 한다든지 네. 뭐 할 건 다 했죠 치과에서는. 근데 이게 사후 관리라는 거는 책임지고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 기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싸게 한다 해서 무조건 다 엉망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가격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개원하신 입장에서는 진료비로서 충족이 된다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걸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환자를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나는 뭐 진심으로 대했는데 나는 어려워져.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실패하는 원인이 보통 어떤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원인은 되게 다양하고 딱 이거다 네. 라는 건 없지만은 염증에 좀 취약합니다. 네. 잇몸뼈가 문제가 네. 있어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든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흡연하면은 그쪽으로 좋은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뼈가 녹는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임플란트 실패 케이스가 좀 늘고요. 그 다음에는 씹는 힘이 강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주무실 때 이를 꽉 깨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쇠덩어리잖아요. 근데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껍데기가 깨지거나 안에 속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부품이 깨지면은 그것만 갈아내면 되는데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지거나 깨지면은 우리가 다 파버려야 되잖아요. 네. 재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수술은 기존에 안 좋았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뼈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뼈가 되도록 우리가 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처치를 한 다음에 충분히 좋은 뼈가 됐을 때 다시 임플란트를 재수술로 식립하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는 이 수직압에는 굉장히 좀 강하긴 한데 이 측방압에는 되게 약하니까 그렇죠. 이를 꽉 깨무는데 막 이렇게 질긴 걸 많이 드시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상하기도 하고 파절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스프린트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재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병원을 좀 가야 되는 건지 일단 재수술이라는 거는 원래 심었던 치과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요. 네. 혹시나 그쪽 치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 담당이가 제일 많이 알긴 알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 네. 전에 상태도 알고 있듯이 도저히 뭐 안 되는 케이스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교수님의 이제 능력을 빌려서 네, 그런 네. 경우는 이제 보통 담당하셨던 치과의사 분이 의뢰서를 써서 이러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제품을 썼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제품군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제품마다 그 부품 다 다르잖아요. 네. 드라이버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걸 했고 이를 적어주시면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좀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셨던 치과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재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라든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어떤 환자들이 뭐 대학병원에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환자들은 좀 일반 로컬에 가서 일반 치과의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있을까요? 또 대학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는 또 시설 부분에 있거든요. 네. 뭐 전신마취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치과의원에서 뭐 실력이 출중하신 원장님들도 시설이 안 되는 경우는 또 대학병원으로 보낼 수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유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이렇게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잠깐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잠깐 근무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근무할 때는 피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또 끊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은 도저히 못 끊는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할 케이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심혈관계 질환 네. 때문에 그런 항응고제를 많이 먹고 계신데 전신질환이 심하신 분은 항응고제를 드시면서도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발치도 네. 하고 네. 임플란트도 하고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지혈만 좀 꼼꼼히 잘 하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물을 많이 드시거나 주사를 맞아요. 맞으시는 네, 네.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네.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니까 그것도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라든지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에 대해서 약을 끊는 휴약기를 네. 얼마나 가질 건지 약 종류마다 좀 다르긴 네. 한데 그래도 약을 휴약을 할지 말지는 어쨌든 골다공증 주사나 약을 처방하시는 전문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뼈에 가능한 한 이게 외상을 줄이면서 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씹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단순한 염증은 약을 통해서 어느 치과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막 크게 부었다든지 좀 침 삼키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좀 힘들 정도의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 이전에 입원을 해서 어떻게든 케어를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으시죠. 보통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 계신데 보통 그걸 치성 감염이라고 네. 많이 되면 농양, 간극 농양이라는데 임플란트 주 때문에 그렇게 농양이 생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위턱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처에 이제 심었는데 그게 염증이 많아서 뼈가 다 녹았어요. 그럼 그게 상악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필요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안을 긁어내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는 또 대학병원에서 의뢰받아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병원을 가서 내가 좀 진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교수 양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수술에 대해서 좀 많이 해보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좀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뭐 유리하다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교수 출신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처에 다 교수 출신만 개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치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고객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자기의 신체를 맡기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아시는 의료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법인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쨌든 이분의 질환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열정이 크신 분 그리고 수술일이라면은 합병증이라든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하는 치과의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맛있어져라라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있듯이 정말 우리가 환자 진료할 때는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원장님이라면 정말 진료가 그래도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냥 막 너무 시간에 쫓겨서 뭔가를 바쁘게 막 돌아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가격만 압수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그 환자를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집중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놓칠 수도 있고 그거를 빨리빨리 대처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너무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수술은 누가 하고 실밥은 또 누가 뽑고 또 보초는 또 누가 하고 또 쪼이는 것도 누가 하고 이런 병원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네요. 잘했다고 해서 또 그게 끝은 아니듯이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환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수술 계획이 있으시면은 어쨌든 흡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 금연 지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당뇨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뇨 조절을 하게끔 해드리고 왜냐면 당뇨는 이제 염증을 네, 많이 네. 일으키니까 임플란트라는 거는 어쨌든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런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수술하고 나서 실밥이 틀어지면은 이게 완전 다시 뼈의 관계도 다 날아가고 하니까 그쪽 부분 최대한 양치는 좀 삼가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보는 게 있으실까요? 임플란트라는 건 어쨌든 수평적인 힘이 약하고 깨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위아래 치아를 꽉 물고 있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물고 계세요. 네. 그럼 지속적으로 근육에 힘을 하면은 어쨌든 이게 응력이 집중돼서 안 좋잖아요. 계속적으로 위아래 치아를 떨어뜨려서 턱에 힘을 빼시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정말 임플란트 재수술이든 수술이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 몸을 정말 자기 몸처럼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원장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진단받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위험한 거 아니고 제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임플란트 하시는 거 좋고요. 다만 임플란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패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반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임플란트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